안건 미디어 소비자 입장에서 본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를 올바로 소비하는 방법, 특히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김선우, 김지은, 이진성, 추크랏, 폴리나, 황소은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자, 학생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폴리나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신봉고등학교 1학년 10반 재학 중인 추크라 폴리나입니다. 지원하게 된 계기는 가정통신문을 보고 한번 지원해보고 다른 친구들과 토론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할게요. 황소은 학생. 고등고등학교 2학년 홍소은입니다. 저도 애들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토론 기대가 됩니다. 김선우 학생. 안녕하세요. 전 부의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김선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토론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형태의 미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미디어들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되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함께 학생분들과 전문가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이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열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김지은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장안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토론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제가 꿈이 방송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미디어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학교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그 안내문에 이제 미디어 경청 토론회라는 것이 있었고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토론회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진성 학생. 네, 안녕하세요. 장기고등학교 1학년 이진성이고요. 저는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그냥 토론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많이 참가하곤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토론회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이것도 한번 참가해 봐야겠다, 재밌겠다 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또 굉장한 학생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토론이 좋아서 참여한 학생은 사실은 최초입니다.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인포덱이라는 말이 거짓 정보 유행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 이거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죠. 그리고 이건 제가 또 취재를 한 건데 예전에 이제 성남 화성에서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계문서가 나돈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가짜 뉴스더라고요. 자, 확진자가 다녀간 안산역이 폐쇄됐다. 이런 가짜 뉴스가 돈 적도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자,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지금 들려주시죠. 나도 가짜뉴스를 접해봤다. 아니면은 가짜뉴스에 현혹돼가지고 누구한텐가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어떤 행동을 취한 적이 있다. 자, 이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미리 봤던 유튜브 영상 중에서 그 420번 버스, 성남 420번 버스 사건을 한번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도 그 버스 기사님께서 아이를 그냥 방치해두고 어머니를 안 내려주셨다 그런 얘기를 그냥 그 어머니랑 시민의 측면에서만 듣고 너무 좀 잘못된 행동 아닌가 싶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버스 기사님의 행동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가짜뉴스인 거를 다른 기사를 통해서 보고 그 버스에 있던 시민분께서 좀 왜곡된 사실을 유출을 한 것이고 그 버스 기사님의 딸분께서 해명한 글이나 버스 기사분이 직접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왜곡된 사실이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고 그런 사실을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또 퍼뜨린 것에 대해서 조금 죄책감이 느껴졌던 적도 있습니다. 네, 김지은 학생 참 말씀 잘하셨고요. 지금 김지은 학생 사례를 소개하면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법까지 지금 살짝 언급을 하셨거든요. 교차검증이라고 하죠. 다른 뉴스를 확인하면서 이제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방법. 자, 이런 경험 다른 친구들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부끄럽긴 한데 지금은 이제 학교 역사 시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꽤 크게 잘 배우잖아요, 심도 있게. 근데 제가 이걸 제대로 배우기 전에 이제 인터넷에
광주 폭동이다. 뭐 아직도 뭐 얘기가 많지만 뭐 일부 단체들이 굉장히 진실을 왜곡해서 얘기하는 글을 보고 저는 현혹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교육받기 전까지는 저거 민주화 운동이 과연 맞아? 저 이름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기 전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알고서 굉장히 이제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경험이에요. 아주 좋은 경험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TV 프로그램인데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MSG는 조금 나쁘다, 이건 진짜 먹으면 안 되는 화학식품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서 보고 이건 진짜 먹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별반 소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물질이다라고 밝혀진 적이 있거든요. 이걸 보고 그렇게 방송에서도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우리는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한 2년 전쯤에 비트코인이랑 주식 시장이 한창 좀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잘못된 정보를 많이 던지고 어떤 화폐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다 미리 사놔라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궁금해서 한번 그것들을 봤는데 그 화폐들을 봤는데 되게 가격이 안 오르고 오히려 더 떨어졌던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그 기사들을 믿고 돈을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많은 피해를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황승훈 학생. 네, 저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제 다들 알고 있듯이 2014년에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전원 구조 보도가 났다가 그게 아직도 사실 많은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졌지만 심각한 가짜 뉴스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고 언제든지 지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의견 잘 들었고요. 이제 중요한 게 그럼 가짜뉴스를 과연 어떻게 판별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김재은 학생은 다른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 그 다음에 이진성 학생은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가짜뉴스 어떻게 판별합니까? 확인하기 참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취재를 직접 합니다. 만약에 화성시에서 화성시와 관련된 가짜뉴스다면 화성시에 직접 전화를 해봅니다. 실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다른 기사를 좀 검색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다른 신문사에서도 기사를 많이 냈으면 일단은 진실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별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별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관련 전문 기관에서 팩트체크를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많은 이제 사람들 입에서 오고 내리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그 정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팩트체크를 해주는 그 부분이 아예 있거든요. 그런 카테고리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짜뉴스와 같은 뉴스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본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소식을 전했을 때는 한 걸음 뒤에 물러서는 시선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교차 검증을 한 이후에 나중에 이게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라면 전문적인 오피셜 공식적인 기관에서 팩트체크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해주기 때문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교차 검증이네요, 역시.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가 이런 걸 확인하는데요. 자, 또 의견 있으신가요? 폴리나 학생. 보통 그 기사들 뜨는 거 보면은 기자가 뭐 다른 기자의 그 보도 사실을 보고 좀 말을 바꾸어서 다시 재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취재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재를 한다기보다 기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조회수가 많은 기사들이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조회수가 많은 것보다는 좀 적은 것들, 좀 회사가 작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기사들을 다 번갈아 보면서 다시 확인하고 그거를 정보를 조합해서 가장 맞다고 생각 드는 것에 제 의견을 실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교차 검증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본다. 자, 또 의견 있는 친구. 비법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자, 김지은 학생. 저는 다른 기사를 보면서 이제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TV에 나오는 뭐 방송 3사의 뉴스나 그런 데 말고 SNS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데에서도 가짜 뉴스가 되게 많이 퍼지는데 3사에서 나오는 그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는 이제 최대한 많은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을 때 지는 책임들이 이제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가짜 뉴스를 판별하고 싶다면 그것에 대한 방송국의 뉴스를 찾아보고 거기서 가짜 뉴스를 판별해내는 것 같습니다. 신뢰할 만한 기관이 과연 그래도 신뢰할 만한 기관을 찾아본다. 자, 학생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들어본 것 네. 같아요. 교차 검증, 네. 종합적으로 또 그 정보를 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공신력 있는 기관을 네네. 찾아보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해줬는데 네. 제가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처음에 이런 가짜 뉴스를 본 경험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사례들이잖아요. 그 가짜 뉴스의 어떤 점이 내가 이게 진짜라고 처음에는 믿게 만들었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아까 이진성 학생이 말해준 인터넷에서 봤던 그 글들이 왜 처음에는 이게 진짜라고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뭐 세월호 관련된 기사 그건 이제 처음에 좀 급하게 되느라 나온 오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지만 봤던 가짜 뉴스들 420번 버스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도 왜 내가 여기에 처음엔 믿게 되었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걸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맞아.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 이진성 학생. 저는 가짜 뉴스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아예 완전 순엄, 거짓에 완전 누가 봐도 믿지 못하지만 잠깐은 이제 눈길을 확 가게 되는 가짜 뉴스가 있고, 하나는 많은 진실에 약간의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을 오묘하게 속이는 굉장히 지능적인 가짜 뉴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제 잘못된 경험은 두 번째 경우예요. 굉장히 아직 정확히 판별되지 않고 파면된 부분도 있지만 좀 빈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신의 이제 의도대로 거짓을 섞어서 글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이 정보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정말 그런 거짓이 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논리가 형성이 돼서 보는 입장에서는 저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학생. 이제 뉴스라는 게 그 회사에 들어가 있는 기자분들이 쓰는 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인이 쓰는 글보다 더 신뢰가 간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고 그냥 그분들이 쓰는 기사들은 맞는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무의식 중에 가짜뉴스라는 판별을 아예 못하고 그리고 모든 모든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야, 기자가 쓰니까 진실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네. 그런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다른 학생. 자, 폴리나 학생. 제가 아까 사례를 든 거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그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지금 못 산다고 하긴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돈을 벌고 싶어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정보라도 빨리 알고 싶고 그런 작은 것들의 기사가 나중에 정말로 생겨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저도 거기에 현혹돼서 진짜 이 조그만 게 그 비트코인도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몇백 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막 몇천만 원 진짜 비싸게 팔리잖아요, 하나가. 근데 그게
예전에는 작았지만 그게 커진 것처럼 다른 회사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러면서 믿게 된 것 같아요. 기대감 때문에.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아까 황소은 학생. 이재현 학생 의견처럼 워낙 방송기관이고 큰 방송사일수록 우리가 그냥 신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그런 안일한 인식도 여기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는데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방송사 같은 데서 하니까 믿을 만한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현혹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아까 420번 버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당연히 사람이니까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놓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게 되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네, 잘 들어보셨죠? 네, 네. 학생들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처음에 학생이 이진성 학생이 말해준 사실 이 80에 왜곡된 20 이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게 가짜 뉴스의 특징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가짜라기보다는 네네. 다 진실의 일부를 왜곡해서 이걸 가짜 뉴스로 퍼뜨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를 지적해준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이제 학생들이 얘기해준 그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 뭐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내지는 아니면 내가 인간적으로 420번 버스를 봤을 때 그 내가 인간으로 느끼는 그 감정, 그 독자가 가지는 기대감이나 감정 같은 것 때문 그거를 이렇게 흔드는 것도 가짜 뉴스의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가짜 뉴스가 퍼지는 전략.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말해줬을 때 믿을 수 있지라는 그런 믿음 같은 것들이 전부 이제 가짜 뉴스가 이렇게 활발하게 유통되게 되는 그런 근거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 사례와 이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 판별하는 기준도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교차 검증이나 팩트 체크도 얘기를 해봤지만 지금 얘기해준 경험으로도 뭐 이를테면 너무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든지 그런 기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 의견 들었고 또 박사님 의견 들으면서 저 또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대체 가짜 뉴스는 왜 생기고 가짜 뉴스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박사님부터 한번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가짜 생기는지.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류를 이제 연구진들은 많이 하는데 네.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단순한 오정보일 때도 있고요. 의도가 많이 깔리지 않은 약간 의도성. 의도성이 부족한 그러니까 오정보일 때도 오정보. 있고 그게 진짜로 의도를 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기 위한 가짜 뉴스인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의도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구분을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짜 뉴스로 한 구체적 피해는 뭐가 있을까요?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이 말해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감정적으로 다른 동요를 하게 한다든지 다른 행동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른 행동.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가짜 뉴스는 도대체 왜 생기고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는 무엇인지 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말씀해 주시죠. 폴리나 학생, 기다렸다 다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인터넷 이거 보통 사람들이 접하는 뉴스는 다 인터넷으로 80% 이상이 접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인터넷 뉴스는 광고를 포함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광고 노출수에도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짜 뉴스 같이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나오게 되면 사람들의 이목이 더 집중되면서 그거를 보게 되는 노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하는 것 같고 그 피해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 가짜 뉴스를 보게 되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고 옆에 지인들에게 알리면서 그게 더욱 확산돼가는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박사님이 얘기한 의도성이네요. 네.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자, 다른 학생.
그 가짜뉴스는 일단 생기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이런 걸 사실 정확히 컨텐츠를 가지고 보는 인식이 살짝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초로 그 정보를 게시하는 뭐 기자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정보 유포자가 그러한 성격을 이용을 해서 뭐 내가 여기서 가짜뉴스로 자극적인 기사를 내더라도 이게 이게 가짜뉴스였다는 게 알려져도 사람들은 사실 그 뒤에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가짜 뉴스였어 하고 그냥 말기 때문에 일단 클릭을 하게끔 자극적인 요소를 넣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살짝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짜 뉴스가 유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대한 피해로는 이제 저는 집단 인지가 좀 부정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언론이나 이런 기사 같은 기관 자체가 변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 뉴스는 일단 정치적이거나 혹은 사법적인 이유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정치적인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여론을 어느 쪽으로 몰아서 정치적인 표 혹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상업적인 거는 앞에 친구분들이 이제 많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클릭을 많이 하게 해서 관심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는 뭐 개인이 뭐 집단이 인식이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 언론사의 자체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깨진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거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 사람들은 그래서 언론사들 쟤네 다 거짓말쟁이야, 쟤네 다 뻥쟁이야라는 이런 인식이 생기는 게 사실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신뢰가 깨지는 문제예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짜뉴스는 정치적 부분에서도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보니까 선거철에 가짜뉴스가 크게 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선거철에 그 기간 특수에 맞춰서 사람들의 여론을 돌리고 이것을 통해 표를 얻으려는 가짜뉴스가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경험해 본 적 있나요? 김선호 학생? 그 가짜뉴스로 인해서 무슨 어떤 한 의원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한 의원이 부동산을 투기했다거나 그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선거철에만 사람들의 여론을 돌리기 위한 기사였던 것으로 밝혀져서 이것으로 많이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생들 의견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네네. 아까부터 좀 사실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네. 그 가짜 뉴스가 생기게 된 이유 중에 경제적인 이유도 네. 얘기를 해줬잖아요. 클릭수 같은 것을 많이 유도하기 위한 뉴스일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조회수가 높은 정보가 공신력이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만약에 학생들이 봤을 때 뭐 랭킹 같은데 높이 올라와 있거나 좋아요를 많이 받은 그런 뉴스를 보면 그게 더 믿을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는지. 또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조회수를 랭킹을 없애자라는 얘기도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뭐 실검을 없앤다든지 랭킹을 없앤다든지 뭐 인스타그램 좋아요가 수가 노출되지 않게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고 이거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진성 학생. 확실히 이제 랭킹이라는 게 영향을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다 맞아라고 했는데 내가 합리적인 이유에서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도 다시 한번 내가 틀린다고 생각하는 게 진짠가를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수가 많더라도 내가 함부로 이제 나는 싫은데 싫다고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근데 반대로 순기능도 역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 문제점은 이제 앞서 말한 문제점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이유가 있을 거고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순기능도 있지만 문제도 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건 없애자라는 제안은 솔직히 저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랭킹이 있는 기사들이나 이런 실시간 검색어를 볼 때 화제성이 있는 것들을 보는 것에 대한 이제 정보를 얻는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걸 보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나도 느낌으로써 어느 정도 사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반대한다 이 의견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찬성하는 의견이나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 순위 같은 걸로 검색어 순위 같은 걸로 예를 들자면 이것은 만약에 권력자와 결탁을 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이게 순위가 산출되는지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이럴 경우 이것은 사람들의 여론을 다 돌리고 사람들의 여론을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랭킹은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역기능이 너무 크니까 조작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없애자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부탁드릴게요. 폴리나 학생 손들이 굉장히 빨라요 아까부터. 자, 말씀해 주세요. 그 기사가 맞고 틀렸다는 것들을 떠나서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와 아니면 조회수가 높은 것들은 타인들도 즐거워하고 이걸 보고 흥미를 느꼈다는 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거를 보면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한 번씩 꼭 클릭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까 앞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처럼 그런 걸 보면서 자기도 사회에 어느 정도 소속감이 든다라는 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없애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네. 자, 김지은 학생. 저도 없애면 안 된다는 그 의견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게 검색어 랭킹 같은 걸로 또 이제 많이 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가짜 뉴스가 퍼진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기사나 그게 가짜 뉴스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은 그런 것도 이제 사람들이 이게 가짜 뉴스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이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사실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또 많이 해볼 것인데 그런 게 또 검색어 랭킹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그 랭킹을 보고 또 사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분처럼 좀 안 좋은 기능도 있지만 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랭킹을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랭킹을 없애면 안 된다는 의견이 아주 많은데요. 황성원 학생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랭킹은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걸 없앤다고 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지금 유지를 하게 되면 방금 학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가짜 뉴스로 그러니까 랭킹에 순위권에 오른 게 가짜 뉴스일 경우에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랭킹에 오를 수 있는 것도 가짜 뉴스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터지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그냥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또 스스로 자정이 되기 때문에 랭킹을 없애는 데는 반대하는 의견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제 랭킹을 없애자는 물론 김선호 학생 의견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학생들의 의견? 네, 학생들 의견이 되게 희망적이라는 생각이죠.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네네. 저는 이제 랭킹에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만약에 올라와서 확산이 됐을 때 그 네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만 생각했었는데 네. 그게 올라와서 사람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 판별하기 위해 검색을 많이 한다면 이제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것도 더 금방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학생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학생들도 얘기를 했듯이 또 자정 능력도 스스로 다 갖출 수 있다. 그러려면 또 역시 중요한 게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인데요. 네. 이거 능력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학생들이 말해준 것처럼 자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성찰 능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네. 정보를 봤을 때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검색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왜 믿는 것일까 생각을 해본다든지 네, 네. 이 기사에 어떤 관점이 들어가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런 성찰을 통해서 계속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가짜 뉴스 가지고 토론을 하더라도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근데 시간 관계상 그럴 수가 없고요. 자, 다음 순서로 소비자 입장에서 미디어를 대할 때 가짜 뉴스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댓글이거든요.
댓글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댓글 때문에 아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댓글 때문에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저같이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죠. 저도 예전에는 댓글 때문에 상처도 많이 입고 그랬는데요. 이제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댓글이 없으면 상처를 받더라고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니까. 그래서 역시 저는 댓글에 역기능과 순기능이 다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과연 필요할까요? 아니면 필요치 않을까요? 자, 이진성 학생.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댓글이 좋은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예시로 들겠는데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기를 악플도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지만 나는 댓글이 하나도 없는 게 슬플 것 같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사를 쓰는 분들이나 유튜버들이나 미디어를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코멘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그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댓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물론 안 좋은 영향도 있긴 있어요. 이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이제 일부가 존재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댓글에 이제 좋은 기능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안 좋은 이제 악플과 같은 안 좋은 역할도 있지만 이제 댓글의 순기능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제 댓글을 없애는 건 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없애는 거에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른 친구. 댓글이 원래는 그 공급자에게, 그 생산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용도 그 수단으로만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정보 공유가 활발하다 보니까 댓글이 그 정보 생산자를 위해 쓰여진 댓글임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이렇게 끼어들어서 댓글을 올리는 문화가 발달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사이버 불링처럼 어떤 한 특정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너는 무조건 틀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뭔가 사이버 불링을 하는 문화도 발달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댓글 기능은 유지를 하되 뭐 인공지능 필터링 같은 것들로 뭐 너무 심한 비방이나 이런 건 기계가 거르는 그런 식으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댓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으로 필터링을 하자. 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저는 댓글은 그래도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어떤 한 기사로 예를 들자면 기사를 보면 모든 사람은 다 각기 다른 의견이나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이 의견을 통해서 기사와 함께 연결지어서 여러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슈도 생기고 이걸로 다시도 이슈가 점화되어서 많은 생산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저는 댓글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댓글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댓글은 예를 들어 유튜브를 예로 들자면 이제 그 유튜버분들도 그 자신들의 구독자랑 소통을 하고 싶을 것이고 또 자신이 비판을 받을 점이나 이런 거를 고쳐야겠다라는 점들을 구독자들의 댓글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유튜버의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의 의견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직접적으로 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댓글은 일단 없애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의 악플 같은 경우들은 아까 그 행소은 학생께서 말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필터링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 필터링을 쓰거나 실명제 같은 거를 이제 실행을 해서 댓글 악플에 대한 그런 좀 줄여나가는 추세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댓글이 요즘 조금 전부터 많은 연예인들과 유튜버들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연예인 분이 악플러들과 싸우기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기사가 돼서 또 더 많은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좋은 것보단 안 좋은 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고, 악플도 마찬가지로 손풀보다는 악플이 기억에 더 많이 남을 거예요.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정말 많고, 유튜버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그 악플들을 볼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피해를 보신다는 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고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댓글은 그래도 실명제를 사용하거나 아예 폐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폴리나 학생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실명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역기능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글을 쓰시는 분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예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간 엄격한 실명제로 제한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도 엄격하게 실명제를 하고 있지 않죠. 네네. 일부는 허용하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되면은 언론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못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엄격하게 실명제로 제한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댓글에 이제 역기능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생겨날 안 좋은 영향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내 말을 좀 어떻게 보면 제한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내 신상이 공개되었으니까 원래 할 수 있었던 말도 좀 못하게 되고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명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생길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실명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실명제를 할 바엔 차라리 댓글을 없애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성학생, 실명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 있나요? 자, 김지은 학생. 저는 실명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쪽의 기사들은 그 자신이 약간 좀 반대되는 성향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정치적인 그쪽에서의 댓글은 실명제를 안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뭐 연예계 쪽이나 다른 쪽에서는 만약에 자신이 다는 댓글에 대한 의견에 당당하다면 실명이 밝혀져도 나는 당당하고 내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없고 또 이게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실명제를 사용을 해도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실명제도 정치인들에 대한 댓글은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지만 연예인들에 대한 실명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부는 실명제를 도입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실명제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름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제 이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이름이 밝혀진다고 해서 정말 저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진짜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 댓글이나 그런 걸 봐도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닉네임으로 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실명을 걸고도 욕을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동명이인도 이렇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자, 폴리나 학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명이인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 실명 인증을 하려면은 그 본인 인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자기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가 누군지는 찾는 데 시간 문제예요, 진짜. 근데 아까 또 이진성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할 수 있었을 말이 실명 언급이 됨으로써 못하게 되고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실명이 아니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자기도 잘못된 것을 아는데 그게 닉네임이라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이진성 학생. 방금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반론할 게 있는데, 네네. 폴리나 분께서는 제가 한 얘기를 좀 악플 쪽으로 핀트를 맞춰서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정치인에 대해서 이 정치는 비난이 아니라 이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합리적인 비판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명이 공개되고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가 돼버리면은 사람들의 비난이
비난이 저에게 돌아올 것을 충분히 두려워해서 제 발언을 이제 소신껏 발언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악플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아예 논외로 봐야 될 것 같고, 걔네들이 잘못한 거고, 걔네들 때문에 이제 실명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쪽으로 핀트를 맞추면은 사실 사이버 수사대가 수사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실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실명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더 좋고, 그런 악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엄격한 처벌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어쨌든 실명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셨고, 악플 같은 경우에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은 수사하면은 가능하다. 다 막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자, 이제 학생들의 의견은 거의 다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박사님이 우리 학생들의 의견 네. 댓글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한번 해주신 게 어떻겠습니까? 댓글이 항상 이제 댓글 문제 때문에 실명제를 도입하자라는 얘기는 인터넷이 처음 나온 이후로 계속 나왔던 네,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는 건 지금 학생들이 말씀해 주신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통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이버 불링이나 댓글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실명제가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좀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저도 박사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우리 학생들 토론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아직도 토론할 게 굉장히 많고 세대를 넘어 연령을 성별에 따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댓글의 영향을 받고 있고 네. 가짜뉴스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미디어를 받아들여야 할까 많은 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디어를 어떤 자세로 수용해야 될 것인가 이제 학생들한테 한마디씩 들어보면서 토론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미디어를 수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 박사님부터 한마디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찮지만 생각을 계속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짧게. 정보를 받아들이다가도 이게 맞는 정보인지 맞지 않는 정보인지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들도 지금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 미디어를 이런 자세로 수용할 것이다. 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은 학생. 저는 이제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의 주체는 이제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미디어를 저희들의 이제 머리에 주입을 시킨다는 느낌보다 이거를 저희가 머리로 생각해서 필터링이라고 말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걸러내고 좋은 정보들, 안 좋은 정보들, 그리고 맞는 정보들, 거짓인 정보들을 다 걸러내면서 저희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미디어를 수용하면은 올바른 그 미디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필터링을 하자.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자, 폴리나 학생이 아까 먼저 손 들었어요. 그렇죠? 타인의 생각에 정리된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생각을 하고 그 뉴스에 나오는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럴 것입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김규리 학생. 네, 저는 우리 스스로 분별 장치가 되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희와 증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질의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저 스스로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세 번째 안건에서 말한 것처럼 악플과 같은 좋지 않은 반응들을 이렇게 함부로 배설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김선호 학생 손 들었죠? 무엇이든지 미디어를 바라볼 때 그 앞에 서서 보지 말고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수많은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 하나하나를 판단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지켜본 정보는 끝까지 지켜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밝혀졌는지 이것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발언 감사드립니다. 이진성 학생 손 들었었죠? 그 모든 방향으로 이제 열린 상태로 이제 미디어를 받아들이되 이제 항상 비판적인 자세로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제 미디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판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자, 우리 학생들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자, 학생들 의견이나 제 생각이나 거의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거의 비슷한 해결 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인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이 주제 가지고 지금 여기 계신 분 모두가 한 자리에 있으면, 화상으로라도 한 자리에 다 있으면 하루 종일 토론을 해도 아주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걸 얻어갈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토대로 청소년 미디어 위원회도 곧 발족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